자, 3교시 불안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건데요. 교재 109페이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불안은 신뢰의 부족에서 생긴다. 인간에 대한 신뢰 부족뿐만 아니라 삶과 숙명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신경증적인 증상 아니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신뢰 부족에서 생긴다 그러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신뢰, 또 삶과 숙명에 대한 신뢰 부족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어떤 그러한 그 삶에 대해 가지고 내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 내 뒤에 든든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느낌, 혹은 내 안에 나를 받쳐주는 든든한 토대가 있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뭐 일시적인 가벼운 불안을 느낄 수 있겠지만서도 전반적으로 든든하게 이렇게 안정감을 느껴요. 그 안정감을 느끼는 그 바탕이 부모님, 그 중에서도 특히 엄마예요. 엄마가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탯줄로 연결되어 있었고, 나의 근원이고 나의 모태이고 모체라는 것,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자라면서도 주로 엄마와의 어린 유아기, 유아동기 때는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유대감,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엄마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충분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높은 차원, 신과의 연결성이라 그럴까요? 이게 삶과 숙명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어떤 뭐 생명의 질서,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 그런 높은 차원과의 연결성도 더 쉽게 잘 느낍니다. 반대로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불안을 느낄 뿐더러 나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연결되어 있지 못한 느낌, 혼자 버려진 느낌, 뭐 혼자 살아가는 느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불안을 이제 쉽게 느낄 수가 있겠죠. 교재를 보면 불신 사회에서 사람들은 많이 불안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외신 보도들을 통해서 봐왔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타나지 않았지만 뭐 화장지라든지 식료품을 이렇게 사재기하는 열풍들, 그것도 정말 문명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하는 이제 행태들을 봤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봉쇄가 되고 한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특별히 더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는 현 정부가 또 방역대책본부가 이렇게 안정되게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사재기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 사회가 아니고 이제 신뢰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익숙하고 보호받는 세계,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며 아버지처럼 든든하고 확실한 터전을 떠나 불안간 낯선 세계에 내던져졌을 때 사람은 불안하고 외롭고 때로는 절망한다. 실직자의 불안, 요즘 같은 사회에 많이 느낄 수 있는 불안이겠죠. 혼자 살아남은 자의 불안과 공포, 어떤 큰 이제 뭐 사고라든지 재난을 당하고 난 뒤에 혼자 남은 자의 어떤 불안, 첫 무대에 등장하는 예술인의 불안, 이걸 이제 영어로 스테이지 프라이트라 그러는데, 스테이지 영국 무대에서의 어떤 프라이트, 두려움, 불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 먼 낯선 곳으로 간 아이의 불안, 캄캄한 밤에 느끼는 불안, 귀신에 대한 공포, 온실 속에서 살아온 사람일수록 새로운 환경 앞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불안 공포는 큰 법이다.
이것은 아직 의식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고 어머니와 낙원에서 분리되어 독립할 무렵의 불안이라는 뜻에서 분리불안이라고도 한다. 예. 아직 의식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내가 가보지 않은 그런 세계에 대한 어떤 처음 가보는 것에 대한 불안도 있겠지만 꼭 뭐 바깥에 안 가도 어디 미지의 세계를 바깥에 안 가보더라도 막연하게 우리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이 느껴지거든요. 그 미지의 세계는 뭐겠어요? 나의 내면 세계예요. 무의식 세계. 나 자신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 우리가 쭉 봐왔죠, 그죠? 컴플렉스도 봐오고 무의식 세계를 보면서 그 세계가 끊임없이 나한테 노크를 하고 나한테 다가와서 자기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충동들, 그런 것들이 또한 미지의 세계로 나한테서 이렇게 늘 있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와 낙원에서 분리되어 독립할 무렵의 불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에덴 동산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신화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아담과 이브 이야기잖아요. 네. 일부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런 에덴 동산이 지구상 어딘가에 실제로 있다라고 막 예전에 이제 찾으려고 고고학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별로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그거는. 네.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태어나기 전 태초에 느꼈던 그러한 낙원과 같은 상태,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뭡니까? 엄마 뱃속이잖아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고 근원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 힘들이지 않아도 내가 배고프지 않는 편안하게 보장되어 있는 상태. 거기에 대한 어떤 상징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 엄마 뱃속에도 태어나기 전에 이제 어떤 뭐 신의 세계에 함께 있었던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낙원에서 추방되었다. 아담과 이브가 이제 신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사과나무 열매를 따먹고는 추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낙원과 같은 엄마 뱃속의 상태에서 아기가 바깥으로 이제 세상이라는 환경으로 나와서 삶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이제 표현하기 위한 신화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갈망의 근원은 바로 나의 뿌리, 나의 근원과 다시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이 인간의 갈망의 근원이에요. 그것이 이제 바깥에 이제 뭐 이성과의 어떤 결합이라든지 다른 것들과의 어떤 그런 걸로 투사되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어야만이 힘이 있고 생기가 있다. 이제 근본적으로 그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 다시 연결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겉으로 표현되는 태도 중에 하나가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인터넷, 스마트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의 바다, 그 바다에 나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느낌, 어떤 근원과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유사한 느낌을 이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스마트폰에서 얼굴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눈을 받고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뭐 게임도 하고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그런 걸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이면, 무의식적인 그런 이면의 태도에는 내가 어딘가에 근원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낙원에서 떨어져 나온 분리 불안, 정말 근원과 떨어져 나왔다. 이거는 그 우리가 기억은 못하지만 사실 대단히 불안한 순간이죠.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던 탯줄과 떨어져 가지고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아기가 유아가 기억을 못한다 뿐이지 대단히 불안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바깥의 삶이 내 생명을 보장해주는 환경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냥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모든 것을 이제 부모의 그 돌봄에 맡길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그런 이제 분리 불안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불안의 하나의 근원으로 작용을 해요. 이 분리 불안은 아이들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할 때 그럴 때 이제 분리 불안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심리 치료를 해보면 어른들도 이 분리 불안을 느낍니다. 굉장히 강하게 느껴요. 자, 이제 이 분리 불안과 관련돼 가지고 실제 이제 치료 사례를 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이제 지금부터 한 4년 전, 그 시골의 어떤 성당에서 이제 주임 신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성당에서 이제, 한 40대 한 중반쯤 되는 남자분이 지독한 우울증과 지독한 불면증으로,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증상이 발병됐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치료를 어떻게 해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최초 발생이 40대 초반인데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한 5, 6년 지났죠. 원래 중장비 이렇게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건강하게 일을 잘 했던 분인데 그래 이제 최초로 어떤 이제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여름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무덤에서 이제 할머니 관을 내리는 하관 예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여름에 더위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쓰러지셨는데 정말 기구하게도 다음날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특별한 경우죠, 그죠? 네, 할머니 장례식인데 그 다음날 바로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이분이 불안증이 생겨난 거예요. 불안증, 엄청난 불안증, 일도 못할 정도로 일종의 이제 분리 불안이에요. 분리 불안. 그래서 이제 그 엄마라는 존재가 자기를 떠받쳐주는 발판과 같은 존재인데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분이 뭐 40대의 그런 성인이지만서도 분리 불안이 확 다가온 거예요. 특히 이분은 이제 막내로 자라면서 어릴 때 엄마와의 이제 그런 따뜻한 유대관을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 버리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그 근원과의 단절이라 그럴까? 그런 분리불안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일도 못하고 이제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일도 못하고 앉아 있으면서 이 불안증과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온갖 유명한 이제 대학병원, 뭐 서울대병원, 뭐 온갖 병원들은 다 다녀봤는데 아무런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정신과적인 어떤 그러한 증상 외에는 몸도 아프고 막 이런데.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병원에 안 되니까 이제 유명한 뭐 신부님들 뭐 찾아다니면서 안수기도도 받고 뭐 이렇게 많이 그런 것들을 오로지 자기 치료를 위해서만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뭐 낫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나한테 올 때는 불면증까지 와가지고 지독한 불면증이에요. 수면제를 먹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고 자살을 지금 계획하고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신 그 나한테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료를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경이라는 그 동네에 유명한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더니만은 당신 어깨에 당신 어깨 위에 엄마가 앉아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 무당이 참 용한 무당이구나. 직감적으로 이 사람의 문제를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제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엄마와의 어떤 그런 분리에서 오는 불안이라는 거를 이분이 그때 좀 확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서너 달 가까이 매주 나하고 이제 꿈도 분석하고 심리치료 작업을 하면서 차츰 이제 이 불안감이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감이 약화되고 또 일단 잠을 자기 시작해. 잠을 자기 시작하니까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조금 이제 밸런스를 찾아가니까 우울감도 줄어들고 불안감도 줄어들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일도 새롭게 시작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성당에 이제 신자 대표 회장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경우입니다. 치료가 아주 잘 된 경우죠. 거기서 이제 그런 성인들도 그런 분리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극단적인 아니지만서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불안 때문에 생기는 막연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는 다 내재되어 있어요. 자, 다시 이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0페이지. 불안은 또한 상실의 위기를 감득할 때 일어난다. 명예, 돈, 지위, 체면,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손상될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불안하다. 그러나 그 불안은 그러한 세속적 가치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 것을 충고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불안 중에 하나는 이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그런 불안. 특히나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타지에서 일하는 자녀들, 뭐 남편, 아이들, 뭐 아내 이렇게 이제 소중한 존재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도 이 전염병의 시기에는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불안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가 위협받을 때 나타난다. 죽음에 대한 불안, 실존적 불안이 그것이다. 아무도 이와 같은 불안을 외면할 수 없고 그것을 겪는다고 모두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차 사고 뒤에 차에 대해 불안해지고 개에 물린 뒤에 개만 보면 무서운 경우는 그거는 반응적인 스트레스 장애이며 그 자체가 불안장애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죽음에 대한 불안도 매일매일 그걸 생각하지는 않지만서도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불안이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껴지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부터 해서 이제 이런 실존적인 불안, 이것도 우리 바탕에 깔려있는 작용하는 불안이에요. 불안장애 환자의 불안의 공통점은 이들이 한결같이 죽음의 불안과 공포를 호소한다는 점이다. 또는 정신적 통제를 잃어버려서 미쳐버릴까 두려워한다. 이들에게는 모든 불안이 죽음과 자기 상실에 직결된다. 그만큼 무섭고 심각하다. 그러나 그 죽음은 허망한 상상이며 그 불안은 그런 의미에서 비본질적인 것이다. 뿌리가 없다는 뜻이죠. 허망하다는 뜻이지.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그런데 환자는 의사가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해야 비로소 일시적으로 안심한다. 근데 의사나 치료자가
그런 뭐 공황장애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해가지고 권위자가 말하니까 뭐 조금 안심은 하겠지만 그 말이 불안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막연하게 불안을 느끼는 범불안 장애부터 그 불안이 아주 심한 극단으로 갔을 때 이제 이게 공황장애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공황장애의 특징은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 뭐 가슴이 심장이 너무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고 호흡이 가빠서 숨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폭풍처럼 밀어붙이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공황장애의 특징입니다. 그거는 합리적인 설득으로 당신 그래가 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이야기한다 한들 별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대처하기가 나은 거죠.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내가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구나. 지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먹는 것만 해도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불안은 환자에게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기 위해서 미지의 세계, 미지의 운명과 맞서기를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안의 불쾌감에서 우선 벗어나기를 원한다. 괴로운 것을 먼저 피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자, 미지의 세계, 미지의 운명, 우리 앞서서 쭉 보아온 것처럼 그런 불안은 이제 우리 마음속 무의식에서 밀고 들어오는 압력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의식에서 내 그림자들, 내 무의식에 억압된 내용들이 이제 나한테 밀고 들어오는 압박감이에요. 불안이. 그 다음에는 그게 첫 번째 불안의 근원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내면의 중심, 그 하트 그림으로 표현된 자기, 내면의 중심인 자기로부터의 소외감, 떨어져 있음, 그것이 불안의 근원이에요. 그것이 우리 미지의 운명이에요. 미지의 세계, 내가 모르는 세계에 나를 몰아붙이는 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모든 무서운 존재들, 귀신, 괴물, 뭐 호랑이, 황소, 사자, 뭐 어떤 거더라도 그런 것들은 이제 나한테 통합하기를 바라는, 나한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내가 늘 이야기했었죠, 그죠? 사실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잠 못 잡니다. 밤잠 못 자고 낮에는 늘 불안감이 이렇게 끌어올라요. 내가 이전에 얼마 전에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꿨던 꿈 중에 하나는 꿈에서 엄청나게 큰 황소가 저 멀리에서 다가와가지고 이제 나를 이렇게 들이받으려고 바로 앞에서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꿈에서 나 자신은 이제는 뭐 두렵고 불안한 거는 이제 넘어섰어. 왜 그런가 하면 피할 수 없는 간격이에요. 내가 여기서 황소를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꿈에서는 내가 양손에 이제 식칼을 하나씩 들고 황소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응시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가 안 되죠. 내가 뭐 양손 식칼 가지고 황소를 죽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아니면 어차피 죽으니까 내가 이제 지금 두려움보다도 얘하고 맞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 꿈을 꿀 때는 밤에 잠 못 잡니다. 굉장히 큰 에너지가 올라온 거거든요. 낮 시간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 같은 것이 많이 느껴져요. 나는 이제 그런 꿈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죠. 내가 오늘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뭔가 큰 존재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칼로 직면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러면 그 황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나한테 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 황소를 직면하지 못하고 막 도망가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그 힘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계속 그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111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환자들은 흔히 불안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예기 불안 때문에 불안해한다. 미리 이제 불안해지면 어떻게 하나 이제 예상하는 거죠. 공연히 조용한 연못에 돌을 던지듯 환자는 불안해할 대상을 찾고 스스로 불안을 불러들인다. 그리고는 조금이라도 비슷한 느낌이 나면 옳지 또 왔구나, 큰일 났다 하고 지레 겁을 먹은 나머지 정말 불안해지고 신체적으로 괴로워지며 그러면 더욱 불안이 심해지는 식으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불안을 불안해한다. 환자의 불안을 완화시키려면 환자의 이런 심리적 상황을 알아야 한다. 자, 다음 주에는 이 불안과 공황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